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1년간 백인의 철학자 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대의 고전이나 난해한 이론을 분석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연구 대상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한마디를 끝내 듣지 못해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런 당신의 무겁고도 투명한 침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마 지금 냉소적으로 혹은 의심을 담아 묻고 있을 것입니다. 철학이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고. 고통은 이렇게나 구체적인데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당한 질문입니다. 철학은 당장 당신의 통장 잔고를 채워주거나 당신을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의 교통체증을 해결해주지도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의 태도를 바꾸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형태 없는 고통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당신과 똑같은 상처를 입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어 그 상처가 결코 당신만의 유별난 결함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지도를 당신 손에 건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상처가 얼어붙은 바로 그 멈춰선 자리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이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4개의 서로 다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 산책이 끝날 무렵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생애 처음으로 세상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의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산책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우리가 왜 이토록 아픈지 그 상처의 기원을 명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정서적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검증이란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너의 감정은 합리적이고 중요하다고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너는 존재해도 좋다. 너는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검증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신은 정서적 무효화를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슬픔을 표현했을 때 부모는 그런 거 가지고 울지 말라며 당신의 감정을 방임했습니다. 당신이 성과를 냈을 때 세상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당신의 노력을 폄하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었을 때 관계는 내가 문제라며 당신의 가치를 짓밟고 떠났습니다. 이 정서적 무효화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뭔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 세상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저희 백인의 철학자 프로젝트가 1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첫 번째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정서적 무효화는 단순한 심리적 상처나 자존감 저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나의 이 주관적인 고통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이해받을 수 없다는 끔찍한 확신입니다. 즉, 당신의 삶에서 겪은 심리학적 상처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는 철학적 고통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사회적 외로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나의 이 세계관과 감정은 그 누구와도 공유될 수 없다는 실존적 고립감 속에서 홀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인간은 외롭다는 이 무거운 철학적 명제를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고통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깨달아버린 사람입니다. 저희가 1년간 만난 수많은 사례들 중 20개의 핵심적인 공감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K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울 때마다 아버지는 시끄럽다고 소리쳤고, 무기력한 어머니는 아빠 힘드시니 내가 참으라고 했습니다. K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의 감정은 틀렸다. 나의 두려움은 불필요하다. 나는 짐이 되는 존재다. 성인이 된 지금 K는 타인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거절당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녀는 즉각 역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라고 어린 시절 학습한 결론으로 도피합니다. 제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언젠가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기꾼이라는 게 들통날 거야 라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는 자신의 명백한 성공조차 이번엔 운이 좋았다거나 사람들이 똑똑해서 나를 착각한 거지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제이의 과거를 심층 분석한 결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명백한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그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 혹은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다는 식의 말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노력이나 재능을 검증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이의 불안은 그의 성공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그의 성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내적 허가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은 최근 몇 년간 만난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 후 이별했습니다. 연인은 엘의 모든 장점을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그의 단점을 지적했으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엘에게 돌렸습니다. 이별 후 엘의 머릿속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전 연인의 목소리가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끊임없이 맴돕니다. 그는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느끼며 자신을 결함 있는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Y는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식의 직접적인 폭언이나 명백한 따돌림과는 다릅니다. 상사는 중요한 보고서에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만 뺍니다. 동료들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그에게만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무시입니다. Y는 매일 내가 정말 이곳에 존재하는 걸까? 라고 자문합니다. 영혼에 가해지는 가장 잔인하고 교묘한 폭력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입니다. P는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정서적 방임의 또 다른 핵심 증상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감정적 관심 대신 성적이나 성과라는 차가운 기준으로만 평가받아온 아이는 쓸모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학습합니다. P의 완벽주의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만큼 쓸모가 있으니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어린 아이의 절박하고도 처절한 비명입니다. K, J, L, Y, P 그리고 어쩌면 당신. 이 모든 상처들은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 하나의 거짓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전적으로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이 견고하고도 치명적인 믿음을 부수기 위해 저와 함께 첫 번째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첫 번째 산책로는 스토아 철학의 길입니다. 이 길은 매우 특별한 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였던 에픽테토스와 가장 존귀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같은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걸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어난 환경과 사회적 지위는 극과 극이었지만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위로의 핵심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행복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것은 사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태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판단이다. 당신의 상처에 이 위대한 통찰을 적용해 봅시다. 타인이 나에 대해 내리는 평가, 그들의 비난, 나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불행한 일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연인의 마음,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을 나의 가치 없음, 나의 결함, 나의 실패로 연결짓는 판단은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내면 영역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더 이상 타인의 변덕스러운 평가라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일, 매시간 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자존감의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당신의 내면 안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짓는 기술입니다. Y는 상사의 무시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례해서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상사의 인정과 평가는 Y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Y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직업적 양심과 성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Y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세운 덕을 기준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내면에 요새가 생기자 상사의 무시라는 화살이 더 이상 Y의 내면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고통 속에서 헤매던 엘은 스토아 철학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연연한 것은 비생산적이다. 우리는 그것에서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엘은 그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라는 통제 불가능한 질문을 파헤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통제 가능한 질문에 집중합니다. 그는 미뤄두었던 산책을 하고 새로운 언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엘의 자존감은 타인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닥달하던 완벽주의자 P에게 스토아 철학은 부정적 시각화라는 다소 역설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일이 완벽하게 실패한다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래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판단을 제거하자 P는 비로소 결과가 아닌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작은 힘을 얻었습니다. M은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교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토아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누군가 자신을 보며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자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섣부른 판단인가? 그는 그것이 자신의 판단일 뿐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파괴적인 판단에 동의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가면 증후군에 시달리던 제이에게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것이 아닌 내 자신 안에서 선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제이는 매일 아침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 오늘 사람들에게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버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질문을 채택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미덕에 따라 행동했는가? 외부의 심판관을 해고하고 내면의 심판관을 고용한 것입니다. 제이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더 이상 그 불안이 제이의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스토아의 길은 이렇듯 당신의 발밑에 단단한 땅을 선물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당신의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굳건한 방패와 요새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요새가 너무나 견고해져서 당신이 그 안에 홀로 갇히게 된다면 어떨까요? 타인의 평가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그 요새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홀로 버티는 것이 너무나 외롭지 않은가? 라는 또 다른 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산책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산책로는 실존주의의 광야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내면의 요새에 집중했다면 실존주의는 우리를 요새 밖으로 이끌어내어 이 춥고 막막한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본 세상은 조금 춥습니다. 신은 죽었고 정해진 운명이나 삶의 보편적인 목적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부에서 우리가 진단했던 당신의 고통, 그 실존적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당신의 착각이나 망상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주관적인 경험과 고통을 100% 온전히 이해하고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 타인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백인의 철학자 프로젝트는 이것이 왜 절망이 아니라 가장 심오한 위로가 되는지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외롭다는 것을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했다, 내가 매력이 없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다는 개인적인 실패의 증거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개인적 실패의 영역에서 보편적 인간 조건의 영역으로 단숨에 옮겨줍니다. 당신이 외로운 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이 관계에 서툴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검증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누구보다 먼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조건을 정직하게 직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일 것만 같은 정해진 의미는 없다는 광야 한복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해진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곧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부여하는 주체이자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는 평생 타인의 기대를 맞추며 카멜레온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는 진짜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실존주의는 나다움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는 남들이 좋아하는 나를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선택한 나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비록 불안하고 타인에게 100%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비는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H는 극심한 번아웃으로 직장과 건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망가진 시스템을 원망했습니다. 실존주의는 그런 그에게 당신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시스템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도, 모든 것을 잃은 이 폐허에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도 오직 당신의 선택이며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H는 그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유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에 시달리던 S는 그 고독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고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S는 홀로 있는 시간을 타인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시간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 시간을 반성, 깊은 성찰, 성장의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지만 더 이상 그 외로움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K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불행한 환경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존주의의 거장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본질이 당신의 실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과거를 재정의하고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K는 불행한 아버지의 딸이라는 과거의 본질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타인을 돕는 자라는 현재의 실존을 선택했습니다. 가면 증후군 제2의 불안은 가짜가 벗겨질까봐 였습니다. 실존주의는 그에게 그 가면을 벗고 차라리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실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나로 얻은 성공보다 진짜 나로 겪은 실패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실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이는 자신의 불안과 한계를 인정하고 동료들에게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것이 제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진실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고 실존주의가 홀로 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의미를 창조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상처가 너무나 깊고 끔찍해서 그 과거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면 어떡할까요? 당신의 삶에 닥쳤던 그 고통 그 자체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 세 번째 산책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길 중에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찬란한 길입니다. 세 번째 산책로는 니체의 화산지대입니다. 니체는 당신의 상처를 스토아처럼 방어하거나 실존주의처럼 감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상처를 축하합니다. 니체는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고통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그 고통, 그 상처, 그 결핍이야말로 당신을 평범한 존재에서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들 유일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 철학의 정수,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 행복과 기쁨은 물론 특히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조차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 필연적이었음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것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체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나는 이 고통을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겠다고 결심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긍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백인의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당신에게 니체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나는 가치 없어라는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온 당신에게 너 자신을 극복하라거나 너 자신에 대한 건강한 경멸을 가지라는 니체의 말은 당신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파는 폭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자기 혐오와 자기 극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낮은 자존감과 자기 혐오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못났어. 사회가 정한 기준에 나는 미달이야라는 외부의 가치 기준에 불복한 노예의 자기 혐오입니다. 반면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은 지금의 나에 안주하려는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경멸하고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나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려는 주인의 창조적 의지입니다. 이것은 나는 가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나는 지금의 나보다 이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궁극의 자기 긍정입니다. 니체는 당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당신의 삶이라는 거친 대리석을 깎아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낼 예술가로 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당신의 작품을 만드는 망치와 정입니다. 당신의 힘의 의지를 사용해 당신 자신을 조각하십시오. 알코올 중독 가정의 피해자였던 K가 이제는 심리상담사가 되어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내담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K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지옥 같은 유년 시절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고통을 이토록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저주가 아닌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과거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K가 이뤄낸 위대한 자기 극복입니다. 가스라이팅 이별 후 엘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라며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니체는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엘은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왔는가? 그녀는 그 끔찍한 관계를 통해 타인에게 나를 침범당하지 않고 건강한 경계를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고통은 인생에서 가장 비쌌지만 가장 중요했던 수업료였습니다. 직장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Y는 니체가 말한 정신의 3단계 변태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부당한 무시와 모욕을 내가 부족해서라며 묵묵히 견디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그 모든 부당함에 아니요 라고 외치며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사표를 던진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단계입니다. 사표를 낸 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진짜 원했던 정원 가꾸기를 배우며 순수한 기쁨으로 자신만의 놀이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Y는 상처를 딛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조했습니다. 가면 증후군 J는 니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안한 것은 내가 사기꾼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완성된 존재인 척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기꺼이 긍정합니다. 그 투쟁의 과정 자체가 제이가 발휘하는 힘의 의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 단 한 번의 따뜻한 위로도 받지 못해 이 영상까지 찾아온 당신. 이제 니체의 가장 무섭고도 가장 위대한 질문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삶 전체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까지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절망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이라고 환호하며 외칠 것인가? 아모르 파티는 당신의 그 상처투성이 삶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이라고 외치는 가장 위대하고도 장엄한 긍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당신에게 요새를 주었고 실존주의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니체가 당신에게 긍정의 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버겁고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니체처럼 강하지 못하다고, 나는 그저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당신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길고 험난했던 산책의 마지막 코스에서 이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이 결국 도달하고자 했던,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가장 솔직하게 펼쳐 보였던 하나의 진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산책로는 쇼펜하우어의 벤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걷지 않고 잠시 여기 앉아 함께 걸어온 이 길고 긴 고통의 여정을 돌아볼 것입니다.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니체보다 한 세대 앞서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이끌려 끝없는 욕망과 결핍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고통받고 그것을 얻는 순간 권태에 빠지며 이내 새로운 결핍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당신이 겪는 고통이 당신의 실패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극히 보편적이며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절망적인 진단이 어떻게 이 산책의 마지막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백인의 철학자 프로젝트는 쇼펜하우어의 연민이야말로 이 모든 철학적 산책의 진정한 종착지임을 확인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나의 내면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존주의는 나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나의 자기 극복과 의지를 외쳤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철학들은 철저히 개인의 내면과 극복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보편성을 통해 마침내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연결을 말합니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모든 존재가
이 맹목적이고 거대한 삶의 의지 속에서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허덕이고 똑같이 고통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당신의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당신과 저 고통받는 타인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직장 상사도, 당신을 짓밟고 떠났던 연인도, 당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당신의 부모님도, 그들 역시 그들 자신의 고통과 결핍, 맹목적인 욕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또 다른 당신일 뿐입니다. 그들을 억지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독한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전체에 대한 연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해방구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술, 특히 음악입니다. 음악은 이성이나 논리를 거치지 않고 저 맹목적인 의지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음악이나 예술에 몰입할 때 우리는 나라는 개인의 욕망을 잠시 잊고 고통 없는 순수한 관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둘째는 바로 연민입니다. 내가 아닌 저 고통받는 타인의 아픔에 깊이 몰입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나라는 이기적인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 해방감을 맛봅니다. 1년간의 백인 철학자, 위로 프로젝트, 그리고 긴 보고서를 마치며 당신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탐구한 고통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그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온몸으로 그 찢겨진 상처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진짜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당신 스스로에게 그토록 오랜 시간 세상의 그 누구로부터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당신이 직접 건네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다. 저희 백인의 철학자가 1년간의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찾은 위로의 정수는 결국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고통의 세계를 함께 걷는 서툴지만 존엄한 서로의 순례자입니다. 당신의 남은 철학 산책을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